김종대 부승찬의 조기 경보. 네, 조기 경보. 매불쇼는 녹화, 진짜 생방송은 조기 경보. 진짜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1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번에 이 책을 광고했는데 이게 선전포고. 요즘은 좀 강렬한 책을 읽어야 정신이 번쩍 나요. 밋밋한 책은 못 읽겠어. 우리 저 의원님의 서해대전 서해전쟁 이름이 비슷하네. 선전포고나 서해전쟁이나. 그러니까 뭐 전쟁, 선전포고, 뭐 데프콘 정도는 돼야. 데프콘 정도는 돼야. 예. 뭐 읽는 맛이 납니다. 그 용인 공기는 어떻습니까? 용인 공기는 좋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공천 면접을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춘수 의원하고 둘이서 봤습니다. 아주 잘 봐서 양자 대결입니까? 지금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들은 있는데요. 예, 뭐 아직 하위 20% 발표도 안 했고 통보도 안 됐고 그래서 변수들은 있는데 아마 양자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이제 속속들이 공천 심사 과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부승찬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방송을 보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안보가 개판이에요. 개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개판 안보요, 개판 안보. 지금 이거 선전포고라는 이게 이 책 말 맞다나 내가 이름 읽으면서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나라의 시계바늘, 이 역사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특히 권력자들의 언어는 증오의 언어로 쓰는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 갈라치기, 적대, 그 다음에 권력 남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떠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많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거짓말과 뻔뻔스러움이 이거 돼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참 정치 여의도에 갈 때마다 내가 마음이 무거운 게, 나 솔직히 구역질이나 정치에서 나오는 언어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동훈이 관훈 클럽 토론하고 있다고. 네. 근데 또 무슨 궤변 요설이 그냥 모두 발언부터 나오는데 아주 참 보면은 이거 국민들 비호약한 사람 못 살겠어 앞으로. 그래도 뭐 한동훈이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참 신기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윤석열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에만 있으라고 그랬더니 지정치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요? 아니, 부정평가가 아니고 긍정평가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똑같아졌어요. 네. 36%. 그러니까 그 자리 잊지 마시고, 아니 저렇게 아바타 보내가지고 김건희 당에 뜻있는 그 의원들, 당직자들 입 다 닥치게 하고, 이거 하려고 법기술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률 결국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잖아. 네, 날라갔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걸 보면 이제 윤석열이가 아주 강하게 한동훈한테 경고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다랑시님이 수지 주민이래, 부승찬 화이팅이래. 네. 꼭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용인시 수지분들 부승찬 대변인 많이 찍어주세요. 이거 성식님 계속 댓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출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성식님. 이거는 뭐. 자, 오늘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올곧고 명쾌하게 지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등장했어요. 이거 정말 우리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털어봅시다. 네. 자, 역시 뭐니 해도 사면복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송과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과거 사례하고 연결해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 좀
어떤 인물이 이번에 설 그 사면 복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보 쪽에서는요, 뭐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네. 여기도 안보 쪽에 넣는 이유는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넣는데요. 김기춘이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장, 안보실장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 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 참모장들, 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무사 참모장들은 누구냐면, 예, 3명이 들어 있는데요. 이 보면 누구냐면 김대열, 지영관, 그다음 소강원에서 이렇게 3명이 지금 사면 복권이 됐죠. 예. 자, 이게 예. 이게 지금 사태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하나하나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저 블랙리스트 김기춘은 건너뛰자고. 예. 이거 뭐 문화예술계인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문화예술은 아니 그래도 딱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사면 복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김기춘이거든요. 네. 1월 24일 날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네. 2년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아. 이날이 아마 재상고 마지막 기한이었죠. 그래서 재상고를 안 했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뭐라고.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2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상고를 안 했어요.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억울하면 3심제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이게 사정 교감 없이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재상고를 안 했다는 거는 사면을 기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루도 형을 살지를 않았어요. 예. 이건 김관진도 마찬가지인데 예. 원래 작년 8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맞아요. 그랬는데 이후 재상고를 하다가 했어. 2월 1일 날 취하한 거야. 맞아요. 취하했어요. 왜 취하했을까? 형이 빨리 확정돼야 되는 거야. 형이 확정이 안 되면 지금 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면 사면이 안 돼. 사면이 안 돼요. 근데 난 억울하다고 재상고를 했어. 근데 또 취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발표가 사면에 대해 당사자들하고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뭐 당사자들하고 얘기한 게 없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때 맞춰서 사면 닷새 전에 저기 형을 확정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살고 바로 이쁘게 사면 단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윤석열, 한동훈이 다 집어넣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뭐냐면 정말 법의 심판이 진짜 선명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선명해 주길 바라는데 그때는 완전히 괘씸죄. 그 다음에 국정을 아예 농단을 한 사건이라고 해서 물론 양승태도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잖아요. 김기춘이나 김관진이나 그렇게 해서 선고에서 형이 2년 확정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 저기 댓글에 자꾸 기무사가 지금 있냐 해체됐냐 용사의 계님 성식님 얘기하시는데 기무사는 이름이 지금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뀌었어. 예. 그러니까 해체된 건 아니야. 예. 그러나 저기 지난 정부 때 해편이라 그래. 해체 버금가는 개편을 했다 그랬어. 그랬다가 이 정부에서 방첩사로 돌리면서 과거 기무사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요. 다시 이제 복원을 했죠. 그거는 좀 알고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요 의정활동 하실 때 20대 때 기무사령부를 아예 해체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의당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에서
여당 야당이죠. 바뀌었으니까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 해체를 못했거든요. 그때 해체했어야 되는데 기무사령부는 뭐냐면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군을 동원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으로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북한으로 치면 총정치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의 동향, 군 인물 정보,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북한의 총정치국이 있어요. 총정치국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12.12 사태를 통해서 또 정권을 잡고 군사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무사 역할을 보면 설치령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군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또 뒤집어 엎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조직이에요. 지금 방첩사령부, 그러니까 전신 기무사령부가 이 뭘 하냐면요. 군인들의 뒷조사를 하고 진급에 관여하고 최대의 권력이고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잘못을 인정할 정도로 약간은 무시무시한데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압수수색도 받아봤고요. 네. 예. 저도 수사 한번 받아봤어요. 자, 이래서 이번에 그런 기무사 얘기부터 하면은 참모장 출신 김대열 지영관 소강원이 예. 이번에 형이 사면이 됐는데 예. 김대열 지영관이는 세월호 유족 불법.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들이 TF 짜가지고 세월호 유족들 뒷조사하고 보고서까지 내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더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찰 문건을 봤어요. 아니 얼마나 군 정보기관이 할 일이 없으면 그래 여기까지 와서 뒤지고 다니고 지랄들이야.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사과하는 것도 보고서를 썼더라고. 세월호 유족들하고 사과하면서 울면은 좋겠다. 국민 신금을 올려야 된다. 뭐 이랬다고. 그러면서 난 거기에 한 유족분이 우리 정의당 당원이란 것도 그 사찰 문건 보고 알았어. 난 우리 당원인지도 그런 당의 논리 갖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 근데 과거에 정치 행적까지 조사해 놨더라고. 이게 놀라운 게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리고 군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판단을 한 거를 사면 복권 시켜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 정보기관에 있어서 이 군 정치 개입 또 어떤 본연의 임무 수행을 갖다가 일탈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심기경호 하려고 이거 한 짓들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 보위 부대나 하는 짓들이지 이게 무슨 군 정보기관이 하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총정치국에서 하는 짓을 이 백주 대낮에 뻔뻔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싹 둘이 사면이 되고 소강원 이 사람은요 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작년에 한번 사면이 됐어. 맞아요. 그때 세월호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형을 받은 거를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사면을 시켜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걸린 게 있어. 벌금 1,000만 원짜리. 기무사 계엄문건.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 여러분들 그 광화문 촛불 시위가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한참 박근혜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일 때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참모장 소강원한테 지시해가지고 총 16 내지 17회 정도 업그레이드한 문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문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본 거야. 인용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에 승복 못하는 광화문 시위가 폭력 시위로 돌변될 거다. 그래서 이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다가 장갑차 탱크 출동시켜서 장악하고. 거기 광화문 광장. 김종대도 구류시키고. 구류시키고. 그러니까 79년 12.12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데 야 사실 봐봐.
12.12 서울에 보면 말이야 처음부터 무력 출동은 아니었어. 맞아요. 그 저기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러 가니까 저항을 하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그래가지고 됐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장태환 수경사령관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이걸 갖다 진압하겠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노태우 너 구사단에 한 개 예비 연대 빼서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공수부대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이게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거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게 무력 충돌 빠지가 한 게 이제 그러다가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이게 국보위가 출범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엄 문건은 당시 서울에 본 때가 아니라 5.17 그 저기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그 출동한 무력 그 쿠데타 이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문건이야.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언론, 국회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도 이 저기 뭐냐 계엄은 원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업무인데 보안사가 정권을 행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계엄사령관 사성장군을 정승화를 잘라버린 바람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지가 바꿔. 그게 먼저 12.12 쿠데타 이후에 이 계엄 문건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저기 합참의장은 군사 업무에 바쁘니까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는 게 좋겠다. 쥐들이 계엄사령관 다 임명하고 완전히 저 5.17하고 똑같아 이게. 그거를 17번에 걸쳐서 다시 작성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실행 문건을 짠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번에 사면이 된 겁니다. 이게 계엄 문건은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도 지금 뭐 촛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촛불을 들고 나섰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해서 사법부의 어떤 정당한 판결을 받은 것들을 행정부 권력이 이거를 사면 복권해주고 그것도 사면 복권을 예측해서 재산고를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사법의 신입니까? 한동훈이가 뭐 신의 부하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해서 잡아낸 사람들이야. 김기춘, 김관진 댓글 공장 누가 수사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그 저기 해놓고 자기들이 사면하면은 근데 지금 사면하는 법무부 논리가 뭐냐면 공무원의 관행이었대. 아니 무슨 공무원의 관행이 계엄 문건 만들고 민간인 사찰하고 그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를 만드냐고 이런 천지대명의 이 천벌받을 놈들이 있어 그래. 아니 지금 윤석열의 법무부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그때 당시 법무부 저 검찰.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의 관행이 아니었어요? 아니 공무원의 관행이었답니다. 이게 사면 이유가. 참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의 관행이었는데 왜 기소했어? 지들이 수사하고 기사했잖아. 그리고 법무부가 또 김기춘, 김관진에 대해서 이제 사전 교감이나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뭐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진짜 정치 이전에 인간이 좀 되셔. 인간이 좀 이렇게 천벌받을 짓을 갖다가 그래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응징한 걸 갖다가 자기 부정을 해? 아니 그리고 딱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재산고 포기한 게 대법원 재산고 포기한 게 김기춘이나 김관진이 일주일이 안 걸렸어. 그러니까 사면 나오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무슨 사전 교감이 없어요. 아니 원래 사전 교감이 있어요. 대부분 그 사면을 건의를 여기저기서 받는다고. 그러면은 김관진이나 김기춘한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러이러한 인물들 사면해달라고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 교감이 되는 거고 사인 받은 거야. 그래서 상고 안 한 거라고. 그러는 동안에 용사의 길님이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슈퍼챗까지 주셨습니다. 또 헬렌 초이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 광고가 자꾸 나오냐? 저기 이 김관진의 기환이 이게 난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자 김관진은 저기 대통령실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때 사이버 사령부가 말이야
그 이때 그 댓글 공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댓글 공작을 한 저 당사자는 크게 주체가 세 정도 됩니다. 첫째 국정원, 네, 국정원, 둘째 국방부, 여기가 사이버 사령부, 셋째 경찰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 그 저기 내가 건성으로 넘어갑니다만은 경찰청의 사이버 그 댓글단 전 부산 경찰청장도 사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다 사면이야. 100% 저 당시 그 정치 개입했던. 예. 그런데 김관진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이게 원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또 테러 세력의 사이버 해커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여기서 사이버 보안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대가 댓글 부대로 바뀌어. 그래서 수백만 건의 댓글을 매일 언론사의 댓글 창에다 입력을 해. 이래가지고 아예 댓글 부대가 돼버려 이게. 네. 주로 댓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 공격, 야당 비판. 그렇죠. 셋째 대통령 찬양이에요. 네. 아주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나도 경험이 있지만 내가 그때 디펜스 21 편집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댓글 수사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도 악플이 싹 사라지대. 내가 쓴 뭐 한겨레 칼럼이라든가 네. 나도 이제 기존 미디어에다 내보낼 때 밑에 댓글이 뭐 엄청났거든요. 아니 그 싹 사라지더라고. 문정인 특보 중앙시평에 보면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박사 조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제발 댓글 좀 읽지 마세요. 근데 이게 수사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칼럼에 댓글이 사라져. 이런 댓글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참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인들이 댓글 공작을 했던 거예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아니 경쟁적으로 했어요. 국정원, 군, 경찰이 서로 실적 올리려고 네. 경쟁적으로 했다고. 경쟁적으로. 자 그러면은 저기 뭐냐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도 댓글로 드루킹?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드루킹. 그러면은 거기 댓글인데 사면 됐나? 안 됐죠. 사면을 안 해줬죠. 이거 봐봐. 아, 복권을 안 시켜줬나? 복권을 안 시킨다고 네. 그랬고요. 그래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게 그 저기 김관진의 기환이 이게 당시 댓글 세력, 계엄 세력의 완전한 부활인데 사실상 탄핵 세력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저 촛불 항쟁 이전으로 나라가 되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 저기 댓글 공작을 사이버 사령부에 지시한 이유 중에 하나 논거가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북한이 선거에 개입한다. 이제는 북한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 조작을 한다. 심리전을 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댓글 공작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군사 전문 용어로 분란전이란 걸 하는데 그렇죠. 사이버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댓글 부대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심리전 차원에서 그 북한하고 종북 세력과의 전쟁이라 그랬던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당시에 전군의 강연이 막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한민구 합참의장 또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막 해가지고 계속 장교들 교육시킨 게 미국의 윌리엄 린드라는 전쟁학자가 얘기하는 제4의 전쟁론이에요. 제4세대 전쟁. 예. 이 4세대 전쟁에 따르면 물리적 충돌만이 아니라 적의 시스템 내부에 침투해서 혼란과 분란을 조성한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전쟁의 대세고 북한은 4세대 전쟁에 눈을 떴다는 거지. 예. 아무 근거는 없어. 그러는데 이게 바로 남한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여론 조작, 여론 전선에 군이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그 국정농단의 이론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김관진이 했던 얘기야. 그런데 김관진이 그 논거로 이제 댓글 공작을 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남한 선거에 개입한다. 예.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을 할 거다. 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김관진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야. 얘기예요. 예. 했던 얘기야. 네.
그러면은 저기 북한이 사이버전, 심리전, 여론전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대응해야 되는 거야. 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대응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또 댓글 부대가 또 생겨나겠네요. 근데 이제 댓글 부대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내니 과거 같은 방식은 안 돼. 그럼 그런 어떤 식의 방식이 될 것이죠. 것 같아요? 자, 기사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이명박 때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누가 댓글을 올리고 그걸 추적해서 또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댓글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다가 한이 없으니까 대로변은 장악했는데 골목길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큰 동맥정맥은 잡았는데 실핏줄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계속 감시 장치를 개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공작 일환이면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몰려올 만한 사이버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 자체를 조지는 거야. 아예 언론을 통제한다. 이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회나 언론중재위원회나 검찰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글로 넘어간 거죠. 아니 근데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의 관행이었다면 또 관행같이 댓글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들이 기소는 한 공소장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 불법이라고 다 써 있거든. 그래서 지금 아예 이런 그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언론을 아예 장악하는 지금 언론을 전략. 장악하고 언론 기죽이기. 예. 이런 고전적 수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란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후방 교란이 이번에 총선 때 주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방 교란을 막을 수 있는 건 언론이거든요. 아예 그냥 언론 기사를 통제해 버린다. 그다음에 인터넷 저 가짜 뉴스 단속. 이런 것들이 이제 TF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공격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언론사나 커뮤니티가 1차적인 표적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가짜뉴스 심의라는 권한하고 고소고발 이걸로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그러지만 논리 구조는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김관진뿐만 아니라 윤석열, 신원식 완전히 댓글 부대들이 다시 뭉친 게요. 저는 놀란 게요. 정말 놀란 게 국방부에서 총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북한의 도발이 총선쯤에 예상된다. 이런 문구가 나온 적이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옛날에 과거에 있었어요? 아니. 이 총선에서 북한의 역할은 우리가 2부에서 좀 다룰 테니까. 자, 지금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이제 진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이 탄핵 세력이 부활의 결국은 이제 북풍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를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상세히 풀어드릴게요. 댓글은 한번 읽고 가시죠. 예. 대박 부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후원해 주셨고 예. 용산 금쪽이 보호자 디올 바다스가 스포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아껴주시는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후원은 저희가 제작비에 충당을 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자, 집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근데 만약 약정이 끝났을 때 안 바꾸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쓰던 요금은 그대로고요.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데 안 바꿀 이유 있을까요?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보장하는 정직한 업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이름이 정말 팍팍 꽂힙니다. 아정당. 매달 10,000명 이상 고객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정당 유튜브 구독자 수가 18만 명이 넘네요. 연예인 협업도 많이 해서 믿음이 갑니다.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함께 구독하러 가시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남성 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남성 기능 업하세요.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입니다.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루에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 사용, 10년 이상 판매하여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예, 코코메디에서 2024년 설맞이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25만원 즉시 할인, 아연 영양제 2개월분, 그리고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아우, 되게 푸짐하네. 그동안 구매를 망설였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구입해보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의원님 사모님께서 전화 네. 왔습니다. 이거 빨리 구매하라고. 그래요? 네, 함께 구매하러 가봅니다. 지금까지 코코메디였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내용들이 나갑니다. 현대전쟁이라는 게 자꾸 고전적인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여론전이다, 이렇게 혼란을 누가 극복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건 일견 재작년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러시아가 뿌린 가짜 뉴스라든가. 근데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다 보니까 전쟁 논리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현대전은 심리전, 여론전이니까 군이 여론에 개입해야 된다로 바뀌는 거지. 안보 세력이 직접 여론을 통제해야 된다로 바뀌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한 극단적인 발상들이 나오면서 이 댓글 공작이 벌어지게 된 건데, 여기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민규범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다.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가? 국방부 설명은 이래요. 과거의 총선 때 자주 개입했었다. 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든가, 무슨 포사격을 했다든가, 이런 거 아주 찌질한 거, 짜잘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그건 총선 개입으로 보기에 어려워.
그러나 총선기인 때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러면 남북관계 있었어. 대략 두 가지 사건 정도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 북한 문제를 안보 당국자들이 잘못 따랐을 때 재앙이 되느냐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좀 보시면은 96년 총선이 있었어. 그렇죠. 4월 11일인가요? 4월. 네. 예. 그때 4.13 총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거 기사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95년도에 영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이 저기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가지고 총선을 하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을 다 앞서갔어요. 그랬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996년 4.13 총선을 열흘 앞둔 시기에 북한이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 박격포진지를 설치해. 여기에는 원래 권총만 들고 나오는데요. 네. 경비수는 말하자면 회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박격포가 올 일이 없어. 근데 박격포진지를 설치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전방을 가고 막 그 정군 비상경계령이 하달되고 매일매일 전쟁 뉴스로 신문이 도배를 해. 총선이 어떻게 됐느냐? 새정치국민회의가 수도권에서 참패를 해. 맞아요. 이때. 예. 그래가지고 신한국당이 대승을 하게 돼가지고 이때 대선 가도를 1년 앞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엔 야당 총재가 엄청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억울한 거야. 이게 분명히 앞서가던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판문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북한은 판문점 경비구역에 총선 때문에 난입한 게 아니라 그때 한국군의 호국 훈련이 3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로 되면서 우리 쪽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니까 연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냥 남한 규탄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쟁불사 강경 발언으로 우리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되고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그러면서 훈련이 계속 진행되니까 북한이 이제 판문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전협정 무실화,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합참의 정보본부에 북한정보과라고 있었어. 이 북한정보과의 과장이 육사 30기의 김남국 대령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선거 끝나고. 아니 선거 끝나고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해버렸죠. 기자회견을 한 네. 거예요. 대단한 기자회견. 사람이죠. 그런데 뭐 대단하면 뭐 합니까? 결국 묻혔는데. 결국은 핍박받았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해 진급에서 떨어지고 옷을 벗고 예비역이 되자마자 양심선언을 한 건데 네. 판문점에 그 소동이 있던 날 유종하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합참 김동신 작전본부장 쓰리스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네. 군의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네. 조금 강하게 대응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전달이 돼가지고 막 그냥 합참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당시에 김동진 합참의장이 연 장교들 다 모아놓고 당장 비상경계령 내리고 최고로 대응하라 그랬거든. 그때 미군이 반대를 한 거야. 아니 위기가 아닌데 한국군 왜 그래 지금 그리고 그 박격포 진지가 설치된 그날도 판문점에 관광객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 그럼 미군이 관할 유엔사가 보기에는 위기가 아니라고 본 건데 이렇게 되니까 미군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그냥 그 합참에서 장교들 후달구는데 김남국 대령이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거기서 이제 졸지에 개망신당하고 합참의장한테 찍혀버린 거예요. 그게 진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튿날 다시 유종하 외교안보 수석이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말이 이제 회의 중에 벙커 안에 있던 그 상황실 장교들한테 다 전파가 되는데 야 드디어 신한국당이 야당 지지율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전 장교들이 환호.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럴 시대였나요?
요걸 그 말씨 하나까지 장교들 환호하고 박수 친 거를 김남국 대령이 양심선언에 다 나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신원식 장관이 하는 짓이 그때랑 96년도 이제 그 부풍 사건이랑 정말 유사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 지시하면 저는 그걸 따르는 이 밑에 이게 위기상 밑에 있는 조직에서 그걸 따르는 게 저는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이잖아. 대변인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2의 부풍 해서 이제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이겨보자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거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낼까요? 그러니까 그게 개벌은 남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당시에 국방장관이 이양호야. 네, 이양호 국방장관인데 저기 합참정보본부에서 매일매일 장관한테 브리핑을 했거든. 야, 오늘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고 이렇게 비상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양호 장관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제 총선이 끝난 거야. 이제 총선 끝났으니 보고는 그만 들어봐라. 이제 상황 끝났다. 북한이 이게 저기 위협을 가한 게 끝난 게 아니고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보고 그만해도 된다. 요게요. 정확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최고조로 그 총선이 이제 그 4월 13일 날 있을 때 긴장 고조되기 전에 4월 5일 날이 식목일이었어.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장관이 출근했거든. 네. 그날도 비상사태라고 출근한 거야. 막 그냥 전방 긴장 조성. 아니 그렇죠. 판문점 무력시. 그날 이양호 장관이 뭐 했는지 알아요? 기가 막힌 일을 해. 골프 쳤어요? 편지를 써. 사랑하는 린다에게. 그러니까 정군 비상경계론을 해놓고 연애 편지 쓴 거야. 훗날 그 편지가 공개된 거야. 린다 김 사건 때.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4월 5일이요? 정군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그날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는데 판문점시가 4월 5일부터 4월 7일이거든요. 그렇지. 그 안에 연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렇지. 4월 5일 날 4월 5일 날. 최고로 저 긴장이 조성돼 나라가 난리 난 날. 네, 4월 5일부터 그러니까 7일.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호텔에 있는 린다한테 가 있어.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을 좀 상기해 보면 그때 당시 9시 뉴스에 유근창인가? 그 앵커가 있어요. 유명한 앵커인데 KBS. 거기서 판문점에 북한군이 이게 무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9시 딱 첫 화면에 딱 클로즈업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걸 뒤집은 건데 여러분 이게 북한이 위협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만들어낸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훈련하는 게요. 3월에 하고 5월에 하고 8월에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큰 훈련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 3월에는 한미 연합으로 하고요. 5월에는 한측 단독으로 하고 그다음에 8월에 다시 한미 연합으로 훈련을 합니다. 북한은 딱 두 번 큰 훈련들을 합니다. 하계 훈련하고 동계 훈련을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3월에 지금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CPX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쟁 모의 훈련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어서 FTX라는 대규모 기동 훈련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네. 이제 또 시작됐어. 그때 당시에는 호국 훈련을 했는 거 아니에요? 3월에.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기가 막혀. 자, 보세요. 이번엔 2012년 총선이야. 이때 저기 가장 그때 골칫거리가 뭐였냐면은 3월이 됐어. 4월에 선거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야 진짜. 저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저 공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해.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당시 민주당이 정동영 대표 시절이에요. 2월 13일 날 이때 이제 강정마을이 심상치 않다고 내려간 정동영 대표가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져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해군기지 이 강행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조중동 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을 했는데 왜 니들이 반대하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야.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거는 제주기지였지 강정마을 기지도 아니고 공사 결정도 한 적이 없어. 맞아요. 그걸 이명박이 한 거야. 네. 그랬는데 이때 이제 반대 입장을 처음 내고 나서 3월이 되자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제주도에 내려간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정인양 제주 기지 사업단장 이 해군 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민주당은 집권 후 책임 묻겠다.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 내려라.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 조선일보에서 완전히 드디어 한 건 잡았다. 드디어 한 건 잡았다. 정권 잡아서 보복한다 그런다. 이렇게 하고 당시에 시민단체 또 한 분이 저기 제주 기지를 해적 기지라 그랬어. 해군 기지라. 이 말을 집중 부각을 시킨 거야. 그래서 봐라. 종북 세력 실체가 저거다 해가지고 십자포화가 쏟아지는데 이때 모든 여론조사가 원래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 그랬는데 이 강정마을 기지가 있고 나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분위기가 싸해져. 정말 싸해. 이상해지는 거야. 순식간에 계속 뒤집혀. 지역구마다. 이때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지는 줄 알고 거대 야당이 등장한다고 그때 황우려 대표가 네. 저기 온 동네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야. 그 선진화법이 왜 나온 거냐? 한나라당이 이번에 소수당이 된다. 야당이 선거 이긴다. 근데 거대 야당이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야. 자기들이 선거 지는 줄 알고. 그런데 강정마을 사태가 있고 나서 불과 한 달 후에 대패합니다. 특히 수도권 일원에서 조중동의 이 안보 공세에 민주당이 비틀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정동영 상임고문이 막아내질 못하고 대표도 쩔쩔매고 수세에 밀려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6.15 저 정상회담 이거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약간 어찌 보면 평화적 북풍 아니에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효과는 없었어요. 야당이 졌어요. 맞아요. 아, 여당이 졌어. 네. 아니 평화는 북풍이 안 돼. 아니 평화적 공포가 더 빨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회 선진화법을 괜히 만든겨. 한나라당은 지들이 이길 것 같으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패합니다. 2012년 총선에 다 이긴 선거 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96년 총선, 2012년 총선 두 개 소개해드렸는데 이때 북한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고. 남한 총선에서 왜 야당이 대패하는지 몰라. 그런데 주인공은 북한이야. 이게 바로 북풍입니다. 북풍은 이런 걸 북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2012년 대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NLL 대화록이 까졌잖아요. 네. 이러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안보 세력이 결집해버리니까. 맞아요. 네. 2012년 1년 내내 북풍이었어. 1년 내내. 총선 대선 다. 그때 장난 아니었죠. 김무성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게 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북한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김무성이 그때 쪽지 주었다고 그랬나요? 아니 저기 찌라시 찌라시라고 그랬죠. 김무성이 NLL 대화록을 부산에서 선거 유세 중에 비 오는 날 거의 울다시피 하면 줄줄 읽어댔는데 그래요 이거 1급 국가 기밀이잖아. 국가 기밀을 줄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찌라시를 읽었다고 그랬어. 어디서 보내온 찌라시. 찌라시가 토시 하나까지 똑같아. 아 참. 그리고 무혐의 받았어요. 찌라시 읽었다고 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었지 뭐 벌써.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언제 총선에 개입했습니까? 다 이런 식이야.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만들어낸 거. 아 이번에도 또 훈련할 때 또 만들어지겠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번 총선이 4월 10일이에요. 제가 뛰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훈련이 3월에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음. 대규모로 해. 음. 그럼 북한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96년에 호국훈련할 때 북한이 막 판문점까지 무장군이 들어오고 호국훈련에 대응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키리조브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걸 봐야 되는데 이거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가장 결정타가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냉전 시대 때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있었어. 이때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 전역이 비상에 걸리는데 그때는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있었어. 완전히 납작. 그랬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북한의 행태가 변한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던 북한이 이제는 맞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주로 동해 미사일 발사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사례를 보면은 킬 리졸브 훈련 같은 거 또 예정에 없던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요즘은 북한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공개 안 된 것도 안다고. 그러는데 동해 일원에다가 순항 미사일이나 뭐 어떤 재래식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한단 말이야. 이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대대적으로 키우면서 드디어 북한 도발 시작됐다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순항 미사일을 4회에 걸쳐 발사를 하고 네.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뭐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대응은 이거 옛날에 처음에는 맞대응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혐오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서 강릉시를 덮칠 뻔했던 그렇죠. 적도 있었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을 해. 북한이 대응해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혹은 전방 지역에서의 군사력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예상이 되잖아요. 자 있어. 그러면 한국은 이거에 비례하게 맞대응을 할까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총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입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올 3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전략자산이 총출동해서 네. 역대급 규모로 총성 코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북한이 최근의 패턴으로 봤을 땐 반드시 대응한다. 네. 그러고 지금 예고편이 여러 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다려서 이제 안보 정국으로 바꿔치기를 한다 이 얘긴데 윤석열의 워딩이나 신원식의 워딩을 봤을 때 이번 3월 중하순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실시되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은 분명 어떤 수단을 이용하셔든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폭탄도 있겠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휘둘려서 이게 안보 위기다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총선에서 여당 쪽에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있어요. 예, 우리가 저희가 다 설명해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지피지기하면은 이런 북풍 공작에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야권이 앞장서가지고 미리 백신을 놓을 수가 있어. 과거엔 그게 안 돼가지고 96년, 2012년에 개피 본 거야. 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야. 이제 이 야권의 안보의 전문성, 이 역량이 준비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부승찬 박사가 이번에 지금 예비 후보로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노심초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안보 전문가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준비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지금 용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인에 또 그러고 보니 옛날 상군사령부 지작사령부가 있나 거기가 대화력전 본부야.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이 서울 불바다 이런 데 대한 대응 작전의 센터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부 박사가 이게 큰 소명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당면한 선거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보가 이런 정치에 휘둘리는 이게 지금 풍전등화 상황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거 횃불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왜 후원의 계좌 안 나옵니까? 후원 계좌 올려. 아니 말씀 도중에 소아 대레사님 정말 큰 금액
아이고. 후원해 주셨어요. 아우, 이게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이 드려야 버퍼링만 안 일어났어도 네. 죄송합니다. 다 나가고 117명 남았어. 자, 그러고 보니까 매불쇼 시작할 시간인데, 네. 그 기술적 문제가 우리가 큰 빨리 그 끝내야 손님들을 놓쳤습니다. 자, 저기 한 3분 남았는데 최상병 사건 잠깐만 언급하고 최상병 사건을 다음 주에 털어드리는데요. 네. 이제 증거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3가지 증거. 네, 맞아요. 첫째, 임종덕 안보실 2차장과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2차례. 네. 그게 이제 2첩하는 날 있었던 거고. 임기훈 비서관도 통화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그 전에 네, 7월에. 그때 이제 저기 김계환 통화하고. 사령관과 통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공직기강 비서실에 박모 경장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 파견자가 임종득이 김계환한테 전화하던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최상병 건인 경북청에 이첩됐다는 걸 곧 국방부에서 조치한다는 걸 알려준 전화. 네. 맞아요. 자, 다 짜맞춰졌어. 네. 다 짜맞춰졌어. 그런데 김계환의 핸드폰이 스모킹 건이요. 그걸 포렌식 해야 돼요. 그걸 지금까지도 안 한 거야.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통화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신청할 땐 이랬어요. 포렌식을 해보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 차관한테 외환 메시지 받은 적 없다. 네. 박정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구속영장은 치고 12월에 와서는 돌연 비화폰이라서 포렌식을 못했다. 자, 거짓말이죠. 네. 그러다가 통화 기록이 전화국 통해서 까진 거요. 그랬는데 거기에 통화 기록이 다 나왔어. 그동안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기록은 빼고 삭제해서 공란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딱 꼬리가 밟혔다. 이제 게임 끝났다 임마들. 여기 보면요, 그때 당시 이종섭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저기 5월 늦어도 4월 말 5월 초에는 최상병 특검 국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상정하면 뭐합니까? 아니지, 이번엔 통과되지. 200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밀어줘서 200표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언제까지 거부권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 저기 많이 빠져나가서 이만 맞춰야 될 것 같아. 예. 저기 2시부터 매불쇼 보시고 수요일 1시에는 김종대 TV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많은 사랑 받아서 습니다. 저희가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 용인으로 곧 몰려가서 한번 거기서 대차게 한번 공개 방송 언제 해가지고 부승찬 응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죠. 예. 한반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종대 부승찬의 조기 조기 경보.